오늘 시장의 명장면과 예고편 힘차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좀 힘차게 방향 전환이 어려워 보이네요. 지금 분봉으로 보셨을 때 이 코스피가 한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1시 그 구간에 낙폭을 많이 만회하는 모습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는 도통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오르락 내리락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 구간 외국인이 5천억 원 가깝게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보다는 쉽게 방향 전환이 성공했습니다. 0.64% 상승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742선까지 올랐어요. 시장의 분위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이재규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네. 제가 매번 직함을 틀리는데 본부장님,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 있었는지 먼저 지수단의 변화를 보자면 아직은 무거운 코스피예요. 그렇죠? 네. 코스피가 이제 오늘 그래도 아랫꼬리를 조금씩 달고 있기는 한데 네. 삼성전자가 버텨주니까 삼성전자가 좀 올라오고 상승을 유지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는 오히려 자금이 좀 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딜레마죠. 삼성전자가 약하면 지수가 많이 밀리는데 삼성전자가 강하면 삼성전자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은 또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다수가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약세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중 고점을 살짝 높여가고 있는 구간인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같이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군들로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최근에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느 정도 반등력을 보이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미국의 대선 이후에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자금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강한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많이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래도 좀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더 힘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시장 안에서 오늘도 저희는 두 가지 이슈를 한번 콕 집어봤습니다. 일라일리 어닝 쇼크.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하반기를 기대하는 제약바이오의 매수가 들어오나 알아보겠고요. 10월이 마감했습니다. 11월 증시의 모습은 어떨지, 변수가 사라진 11월일지도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오늘의 제약바이오 분위기부터 보도록 할까요? 일단 코스닥 시장 안에서 지수가 움직이면서 많은 종목들이 좀 빨간불로 돌아서긴 합니다. 최근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비만 당뇨라는 키워드보다 진단키트 그리고 뭔가 검사 장비 관련주들이 더 강했죠. 앞서 보여줬던 진단키트주들이 오늘장에도 상승률 상위권에 머물러져 있고요. SK이노엔과 녹십자 홀딩스도 3에서 4%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위권에는 보시는 것처럼 비만 당뇨 키워드가 그리 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무엇이냐? 이럴 때가 매수 기회일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일단 일라일리 3분기 실적 간단하게만 보면요. 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긴 했지만 컨센서스를 밑돌았습니다. 일라일리 아시는 분들은 다들 이 마운자로, 젯바운드, 비만 치료제로 알고 계실 거예요. 마운자로는 31억 달러 매출을 기록하면서 예상했던 37억 달러 선에 크게 못 미쳤고요. 젯바운드 역시도 17억 달러 수준을 예상을 했는데 12억 달러 선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라일리를 보고 있었던 비만 당뇨 치료제에 기대를 걸었던 투자자분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숫자였죠. 더불어서 내년의 가이던스,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인 가이던스도 지금 하향 조정됐는데요. 매출액이 최대한 46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466억 달러까지도 눈높이가 높았던 상황이에요. 배경에는 도매업체의 그 재고 감소로 인해서 3분기 판매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몰픽 인수 관련 IP R&D 비용으로 주당 손실이 발생해서 연간 가이던스를 크게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측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닝 쇼크로 인해서 당장의 실적 그리고 당장의 주가는 훼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비만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죠. 왜냐?
다가오는 2035년에는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 모이면 그 중에 1명은 비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릴리도요, 올해 3분기는 좀 아쉽긴 했지만 4분기와 내년에 진입할 때에는 이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젯바운드의 사보험 커버리지도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비만 시장에 대한 그 성장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가 2024년부터 2028년도예요. 급격하게 비만 시장이 커지고 있죠. 뭐 전체 비만 소비는 한 212% 이 구간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5년 기준으로 평균 한 24에서 27%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이런 성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에 절이 나오니 시장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 이 시장의 흐름과 다른 실적이 나왔던 걸까요? 네, 실적은 개인적으로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기 밑 화면에 아까 화면에 나왔는데 그 도매업체가 도매업체의 젯바운드와 마운자로 그리고 이 재고 감소에 대한 코멘트가 좀 있었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릴리 CEO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매 업체에서 이 릴리 측에다가 물량을 많이 주문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가 아니라 주문 자체를 많이 안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매출에서 좀 적게 잡혔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좀 악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주가라는 것은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분석하는 대로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업황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 저도 비만 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만을 질병이라고 칭할 정도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비만이 굉장히 무섭거나 비만 치료제의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큰 이유는 비만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합병증이 20가지가 넘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주가의 흐름은 좀 다를 수 있다.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장 초반에는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네. 전반적으로 지금 밀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밀림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위고비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비만 당뇨 쪽에 대해서는 시세가 한번 강하게 분출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래량이 줄면서 당분간은 좀 재미없는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격적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낄 만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성장 속도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만 관련돼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이 내가 이번 달에 치료를 받아서 뭐 처방을 받아가지고 주사를 맞았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다음 달에는 경제적인 여력이 안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맞았다가 안 맞았다가를 반복할 가능성도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비만 당뇨 시장, 비만 치료제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시장이나 기업들의 성장이 담보된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트렌드죠. 지금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 국채금리가 올라가고요.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제약바이오가 살짝 고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비만 쪽 같은 경우는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전 제약바이오 긍정적으로 보고요. 비만 당뇨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부터는 좀 재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좀 빠르게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좀 피해 계신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좀 나는 모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은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펩트론은 오늘 오전장에 오히려 5%가량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세를 이기지 못하고 현 구간에서 상승 모두 다 반납하고 오히려 1.59%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위고비가 국내 상륙하고 나서도 사라지지 않았던 세론이 없었던 줄 알았던 비만 치료제죠. 보시면 그래도 10만 원 선까지 올라갔던 펩트론 현재 86,5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우하향 보여주는 종목은요. 제가 봤을 때 인벤티지 랩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펩트론이 워낙 그 비만 치료 안에서의 상징성이 더 커서 버텨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벤티지 랩은 25,400원까지 최근에 올랐다가 현 구간에서는 16,590원 지나고 있고요. 최근 한 몇 주 동안에 보시면 가파르게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날씨에 오늘 사실 각계 전투로 버텨주는 줄 알았던 비만 치료제가 오후장에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 일라릴리의 쇼크도 어느 정도 좀 반영되는 것 같고요.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이전만큼 뜨겁진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여기서 추세가 꺾였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닌 겁니까? 네, 일단 펩트론 기준으로 봤을 땐 꺾이진 않았죠. 네. 근데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건 제가 이제 업황에 좀 상관없이 관계없이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종목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치매 치료제가 아니라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유해서 뭐 연초라든지 뭐 올해 중순부터 매매를 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꺾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대다수가 꺾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을 같이 상계 처리하실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릴리 쪽에 대한 쇼크를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이 비만 쪽을 이끌어갔었던 기업의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락이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이제 투심을 좀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런 센티적인 부분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연초부터 수익이 나고 있었던 분들이 매도할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게다가 여기서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잘라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이슈가 이번에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느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작은 흔들림에도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업황에 대한 분석 분명히 중요합니다. 비만 치료제가 연중에 연간 평균 수준으로 평균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매매의 관점에서 본다면 연말에 이제 뭐 양도세 이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 만약에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 일부 좀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가 완벽하게 지금 멈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차익 실현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비만 당뇨가 아닌 바이오 전체적으로 시각을 좀 더 넓혀보자면 연말에 빅딜이 좀 많을 수 있는 계절적인 성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제2차 붐을 또 연내에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죠. 저는 제약바이오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M&A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는 개인적으로 경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뭐 시차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는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만약에 큰 폭으로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종목군들이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죠. 네. 지금도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바이오테크 기업들 몇몇 기업들은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보다 더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통 제약사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도 전통 제약사 기업들이 R&D 쪽에 대한 개발 인력이라든지 연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너무 약한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금리 인하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전통 제약사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많이 올라왔었던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급락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셨다가 공략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살짝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부담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KRX 바이오라든지 몇몇 지수들을 보면 바이오가 살짝 꺾이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대선이라는 특이한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꺾이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꺾이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큰 흐름에서는 금리 인하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오테크 기업들로서 많이 올라왔던 기업들은 크게 밀렸을 때는 매수의 관점. 근데 나는 이런 것들을 기다리기 싫다라고 하신다면 전통적인 제약사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이슈가 있지만 오늘도 보시면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주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가 흐름이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자금의 흐름 자체가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제약사를 나는 계속해서 언급하는 거다. 동아소시홀딩스 그리고 오늘 대웅제약을 또 같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달을 한번 전망해 볼까요? 당장 내일이긴 한데요. 보시죠. 일단 최근에 코스피의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물론 하방이 막혀 있는 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양. 오늘도 낙폭을 더 키우면서 1.2%가량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00선은커녕 700선에서 이 40선, 30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는 이 700선이 붕괴되는 모습도 연내에 보여줬었는데요. 현 구간에서도 앞서 코스피와 비슷하게 박스권 안에서 위아래를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10월에는 특히나 시장이 힘들었고 거래가 씨가 말랐을까? 제가 한번 변수들을 5가지로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 금투세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거래를 줄이는 데 한몫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데 여야 간의 서로 입장 차이 때문에 계속 혼조된 모습, 여전히 혼전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도 관련 뉴스 전해드리면서 시장의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는 11월 최대 변수인 미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것. 과연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 모르고 그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수혜가 될지 피해가 될지 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자제하는 모습. 자본시장이 예측 불허인 상황이 10월을 계속 억눌렀습니다. 여기에 우리 증시로 눈을 돌려보자면요. 지금 미국에서 발표된 3분기 실적 기업 중에 한 80% 가까이는 시장 예상치를 넘기는 실적을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국내 시장 안에서는 실적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눈높이가 계속 낮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다는 것, 믿을 구석이 없다라는 것도 10월의 큰 악재였고요. 꺼지지 않는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에 북한 파병 이야기가 나오면서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유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 부럽기도 하고 배가 아프기도 한 미국 증시의 상황이에요. 뉴욕 증시는 이 트럼프 대선을 앞두고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투자자들의 엑소더스 그리고 서학개미가 급증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본부장님, 이렇게 보면은 왜 우리 증시가 10월에 못 가는지 너무나 알 것 같아요. 네. 이게 근데 11월에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몇 가지는 해소가 되겠고 몇 가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래도 지금 10월 달보다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투세로 인해서 투심이 좀 불확실성을 싫어하죠. 투심 같은 경우는. 그래서 투심이 안 좋은 부분들도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미국의 대선을 통해 가지고 달러 강세라든지 미 증시의 메리트가 우리나라 시장의 매력을 어떻게 보면 좀 반감시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 부분만 놓고 봤을 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월 달에 이제 미 증시 끝나고 나서는 그래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우리 시장에는 불확실성 제거로 어떻게 보면 좀 자금이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트럼프 1기 때 당선이 되고 나서 환율이 잠깐 올라갔었어요. 한 30거래일 정도, 31 정도 환율이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꺾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러의 가치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는 달러의 가치가 조금씩 빠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달러 강세에 대해서 시장도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 대선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불확실성 제거로 우리 시장에는 그래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엮이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11월 달에는 그래도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또 실적과 관련해서 언급을 해보자면 실적 시즌에 이번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다라는 것도 우리 시장을 눌렀잖아요. 근데 굵직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다 나와줬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러한 리스크 요인은 반영된 주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봤을 때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평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가 살짝 삐끗한 부분이 있는데 내용은 좀 알고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새로 추적해 나가는 것은 생각보다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미국의 대선이란 이벤트가 매년 있는 게 아니죠. 지금 4년 만에 돌아온 대선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영향을 우리나라 시장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우리 시장을 좀 지탱해 줬었던 성장주들도 다 한 번씩 꺾였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도 실적이 꺾이면서 안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전 이번에 미 대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번 주에 M5라고 해서 미국의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죠. 근데 이 실적 발표에서 네. AI 쪽에 대한 이 자본적 지출, 우리가 캐펙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기울기 둔화가 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지금 7월 달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빅테크들이 기업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가장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게 엔비디아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엔비디아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실적 상승 하락 여부를 다른 빅테크 기업들로 인해서 단서를 얻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크로적인 부분이지만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업황도 계속해서 좀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반도체는 다운 사이클은 아닙니다.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캐즘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업황 자체는 전반적으로 바닥은 잡지 않았나, 주가 역시도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 대선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불확실성 제거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관심주 간단하게만 언급해 주시죠. 관심주 말씀이신가요? 네, 11월 저는 관심주. 일단 삼성전자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6만 원 이탈하면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우리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6만 원 이탈하면서 맨날 망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점대가 5만 6천 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6만 원 대비해서 많이 안 밀렸죠. 다시 한번 저점대를 잡아주고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빠르게 반등을 하면 저는 오히려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천천히 우상향을 해주면서 뭐 달러 강세가 완화가 되고 미국의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증시에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게 삼성전자라는 것은 시장의 방향성에 많은 역할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달의 전망까지 11월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의 이슈 추적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